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판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밝혔습니다.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에서 이제 원팀이라며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부의 키워드로는 미래와 개혁, 실용, 방역 등을 제시했습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아래 국정을 운영하고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뒤 즉시 합당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오늘 단일화 합의는 어젯밤 TV 토론 뒤 새벽 2시 반까지 이어진 두 후보의 심야 회동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를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이라고 규정했고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가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 꿇었다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막판 단일화가 몰골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며 수도권 부동층 공략에 집중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남을 찾아 단일화 성과를 언급하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천주교 서울대 교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며 수도권 부동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을 배려하며 차별 없는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남녀를 편가르고 지역을 편가르고 세대를 편가르면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정치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단일화를 성사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권으로 달려갔습니다. 윤 후보는 단일화 성과를 언급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권의 정치 교체론에 대해선 물타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권 교체 열기가 치솟으니까 이건 물타기 하려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 없이 정치 교체가 됩니까, 여러분? 윤 후보는 저녁에는 경남 유세를 이어갑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건국대 입구와 서울숲 일대에서 2030 청년과 여성 지지자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나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 3,55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모레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당일 출구조사를 실시하고 KBS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저녁 7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측조사위원회는 오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마감되는 저녁 7시 30분에 지상파 방송 3사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며 종편과 뉴스 전문 채널, 포털 등은 7시 40분부터 인용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F5E 추락 사고는 우측 엔진의 연료 도관에서 연료가 누설됐고 이 연료가 이륙 중 발화해 기체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륙 전 유관 검사를 하지만 연료 도관이 엔진 안쪽에 있어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부품은 4년 전에 교체했다며 F5E 엔진 점검 주기는 600시간 비행인데 해당 전투기는 508시간 비행한 상태라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군은 같은 달 기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한 F-35A 사고는 사고기가 적어도 항법 비행 중 좌측 공기 흡입구에 중량 10kg의 대형 독수리가 충돌해 기체 내부로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현재 거리두기 완화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쯤 당초 13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6인, 밤 10시로 제한된 거리두기 조치를 조기에 완화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회에선 모임 인원 8인에 밤 11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안부터 영업시간 제한만 한두 시간 더 푸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총리는 자칫하면 다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방역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8,803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766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 128명 늘어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치명률은 0.23%입니다. 정부는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모레와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에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5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며 대선 당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PCR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유권자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과 같은 시간에 투표하면 됩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김부겸 총리는 9일까지 총리 공관에 머물며 재택 치료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 보험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도 예고한 대로 6개월 더 연장하되 9월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분이 유예 대상입니다. 부총리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조치의 대부분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말이 기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앞서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재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도 6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융권과 협의한 뒤 이달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조치가 끝난 뒤 충격을 줄이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장기 분할 상환입니다.
상환 기간을 5년까지 길게 부여해 소액으로 나눠 갚을 수 있게 하고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의 거치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또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류의 대출 잔액은 133조 8천억 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밖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등은 이달 중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됐던 이 같은 규제를 없애고 앞으로 개별 정비구역의 층수 결정은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층수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렌터카를 타고 돌진해 매장 유리벽을 부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렌터카를 빌릴 때 인적사항을 남긴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급한 빚을 갚겠다며 이런 행각을 벌였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 옆 인도에 서 있습니다. 도로로 나가려는 듯 잠시 앞으로 움직이더니 벼란간 빠르게 후진해 휴대전화 매장으로 돌진합니다. 유리벽을 부순 뒤 차에서 내린 20대 남성 강모 씨. 매장 안쪽에 진열된 휴대전화를 순식간에 쓸어 담더니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1,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훔쳐 달아났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범행 현장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골목에 차량을 버리고 인근 천변을 따라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이후 훔친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대전 일대 휴대전화 매장 30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강 씨는 훔친 물건을 가게통 전화기라고 속인 뒤 정상가의 4분의 1 수준에 모두 처분했습니다. 강 씨는 렌터카를 빌릴 때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했기 때문에 곧 잡힐 걸 알면서도 당장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다든가 어떠한 그런 게 없이 정말 눈앞에만 보고 하는 범죄가 너무 많아. 무대포 범죄라고 그러지. 경찰은 도주 20시간 만에 충북 청주에서 강 씨를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업체를 작물 취득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러시아군이 침공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중 처음으로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했습니다. 이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지한 기자입니다. 간밤 섬검과 함께 화염이 치솟고 날이 밝자 헤르손 시내로 러시아군 탱크가 들어옵니다. 러시아군은 순식간에 시의회 건물까지 장악했습니다. But since I saw the tanks outside this morning, the Russian military forces, I haven't seen anything from the Ukrainian organizations after that. I mean, no police.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점령한 건 헤르손이 처음으로 이로써 러시아군은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진격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북부 도시 진격이 더뎌지자 러시아군은 남부 도시에 화력을 더욱 쏟아붓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잇는 마리우폴에도 집중 포화가 계속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연장 로켓 등을 총동원한 15시간 연속 폭격으로 핵심 시설들을 파괴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습에 이 지역에서만 하루 사이 최소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선 기차역 폭발이 일어나는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На меня эта дверь упала, и потом куски кирпича, и штукатурка, все, и из потолка штукатурка, все посыпалось. 키이우 외곽에 러시아군이 계속 머물고 있는 건 식량과 연료 부족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 가운데 대규모 공격을 위한 전열 정비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도 연일 폭격이 집중돼 경찰청, 대학, 거주지역 등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후 일주일간 적어도 민간인 2,0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협상이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해외에서 전쟁에 자원하겠다는 인원이 1,000명을 넘는 등 세계 각국이 무기와 물자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협상이 당초 보도됐던 어젯밤이 아닌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달 28일 벨라루스 고멜에서 개전 후 처음으로 협상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고 다음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한편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해외 16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19개국이 무기와 군수 지원을 하고 있으며 22개국이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에 이어 스페인도 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iero anunciarles también que España entregará a la resistencia ucraniana material militar ofensivo.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료 물품의 1차 선적분이 오늘 폴란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군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국제유가 오름세에도 주요 산유국들이 소폭 증산이라는 기준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제유가는 110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소폭 증산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23개 회원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8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매일 40만 배럴씩 늘려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각 2일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 달에도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더 많은 추가 증산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지만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회의가 이례적으로 짧았으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7%가 올라 배럴당 11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앞서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은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6천만 배럴의 비상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전국 학교들이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학 첫날 등교하지 못한 학생이 15만 8천 명을 넘은 걸로 집계됐는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새학기 적응 주간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갑자기 수업 방식이 바뀌는 등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내용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들의 축하, 꽃다발에 선물도 있었습니다. 입학식 후에는 외식이죠. 인근 식당은 그렇게 붐볐습니다. 그랬던 입학식에 학생과 선생님만 있고요.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은 영상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코로나 3년 차 우리 입학식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학기도 시작됐습니다. 거침없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모두가 불안합니다만 학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쓴 얼굴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등교하니 좋습니다. 사장님 입학했는데. 그랬어? 그래. 근데 건물이 어딘지 모르겠어.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등교 수업을 통해서 새 학기를 맞으니까 중학생들도 설렙니다.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학교 오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일부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개학했습니다. 목소리 들려? 나 얼굴 한번 보자.
올해도 역시 텅 빈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마주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지만 아쉬움도 몹시 큽니다. 교육부는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본 지표로 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사 운영 유형이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이거든요. 학교가 탄력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오전 수업을 택한 어떤 학교는요, 수업 시간을 20-30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7교시를 오전 중에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학교마다 수업 형태가 다른 겁니다. 헷갈립니다만은 그래도 학교에 가니 다행입니다. 하지만은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학교에 가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등교한 학생들 어제 학교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인데요. 학생들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검사가 권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을 보면은 항목이 2번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입력을 안 해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더욱이 검사 결과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런 가운데 개학 첫날 자가진단 앱을 통해 등교 중지 안내가 진행된 학생은 15만 8천 명이 넘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등교에서 원격으로 갑자기 수업 방식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언제 수업 방식이 바뀔지 몰라서 교재를 등교, 원격, 이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고요. 검사 키트를 소분하고 확진 학생 관리 등 방역 업무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데요. 교육 활동과 방역 두 가지를 쫓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낮게로 와서 소분 작업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교직원들이 간의 수공업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요. 이렇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은요.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격 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등교 관리 기준은 내놨습니다. 새 학기 적응 주간인 다음 주까지요. 확진된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등교 중지입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가면은요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함께 사는 사람이 확진된 학생이라면은요 다음 주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등교가 가능하고요. 미접종자는 일주일 등교 중지입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차세대 유전자 진단 기술인 디지털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실이나 의료기관에 앞으로 검사 장비가 보급되면 암이나 감염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미세 물방울 생성기에서 침 같은 검체가 분사됩니다. 검체는 수만 개의 아주 작은 용액으로 분할된 뒤 온도 제어 장치를 거쳐 물방울 형광 리더기를 통과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디지털 PCR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인 물방울 형광 리더기로 암이나 호흡기 등 특정 질환의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를 활용해 기존 디지털 PCR 검사 장비에서 쓰는 렌즈와 광학 필터 같은 고가의 부품을 대체하면서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증식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PCR 장비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암 등의 질환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품이 비싼 데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물방울 형광 리더기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PCR 장비의 가격 절감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PCR 장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개발 업체와 함께 디지털 PCR 검사 장비를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정부가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거나 세정에 협조한 유공자 568명에 대해 포상했습니다. 일회용 라이터 제조업체인 에이스 산업사는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주식회사 LG와 GS건설 등 4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 노력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소 완화된 영향을 받으며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3.56포인트 상승한 2747.08에 코스닥은 16.87포인트 오른 912.32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오른 가운데 아프리카TV가 한국거래소의 K뉴딜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1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유주가 급등세를 나타냈고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 층고 규제를 폐지하면서 건설과 리모델링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위메이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전거래일 대비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내린 1,204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양은 5mm 정도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다소 요란하게 내릴 텐데요. 남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는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다 보니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지방과 동해안을 따라서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양이 적은 데다가 내일 국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 광주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도, 대전 영하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와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